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뒤를 이을 새 총리에 다행히 온건파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사실상 선출됐습니다.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데 총재 선거에 5번 도전한 끝에 성공했습니다. 12선 중진 의원으로 방위상과 농림수산상 등을 지냈고 일본에서 대중적 인지도도 높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비판했던 자민당 내 비주류 정치인이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했는지 먼저 황정민 기자가 알려드리고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지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よって石破茂君をもって当選者と決しました。 일본 차기 총리 자리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5번째 도전 끝에 당선됐습니다. 2008년 첫 출마 이후 16년 만입니다. そして謙虚な自由民主党、皆が心を一にして政権を奪還をいたしました。もう一度その時に戻り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후보 9명을 대상으로 한 1차 투표에선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상이 선두를 달렸고 이시바는 2위, 40대 총리론을 내세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3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치러진 1, 2위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는 다카이치를 21표 차이로 누르며 대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다카이치가 유일하게 파벌을 유지하고 있는 아소다로 부총재의 지지를 얻은 걸로 알려지면서 한때 어두운 전망도 나왔지만 비자금 스캔들로 파벌 정치에 냉랭해진 민심과 차기 중의원 선거를 의식한 의원들이 비주류 이시바에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1986년 최연소 중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시바는 아베 전 총리 집권 시절 번번이 대립각을 세우며 쓴소리꾼으로 불렸습니다. 온건 보수 성향으로 한일 역사 문제에서도 온건한 목소리를 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시바는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서 기시다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시바 자민당 총재는 안보 전문가입니다. 미국과의 핵 공유, 아시아 나토 창설을 주장하는 강경파 보수이기도 합니다. 다만 역사 문제나 한일 과거사에 대해선 일본의 침략 역사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주류의 삶을 걷기도 했는데 한일 관계는 더 부드러워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일본 국방부 장관격인 방위상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는 일본에선 방위 통이자 안보 덕후로 통합니다. 총재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安全で安心な国にするために石破茂全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 선거 공약으론 자위대의 헌법 명기,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이 공동 운용하는 이른바 핵 공유를 내세웠습니다. 38년 정치 인생 내내 소신 발언을 이어갔는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선 유력 정치인 중 드물게 일본의 책임을 인정해왔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역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징용, 위안부, 야스쿠니 또는 교과서 문제 등등 관련한 소위 역사인식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온건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해올 것으로. 특히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어 양국 간 협력이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 섞인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북한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북한이 이번 주 초 심포 인근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 잠수함들이 잔뜩 모여있는 심포 지역에서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 발사를 한 걸로 파악을 했는데 실패한 탓인지 북한 매체는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궤적이 이번 주 초 한미 탐지 자산에 포착됐습니다.
발사 장소는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인근이었고 약 10분가량 날아가다가 사라져 실패한 걸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 미사일 불화살 3회 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하셨습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이번에도 수중 발사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다며 신포에서 김정은 전용 열차까지 포착돼 직접 참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8일엔 신형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뒤 4.5톤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선전했습니다. 중동 사거리 320km의 목표 명중 정막도와 초대형 탄도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이에 대해 정부 당국 관계자는 내륙에 설치된 표적 2개 중 하나는 타격 흔적이 전혀 없었고 대신 2-3km 떨어진 곳에 미사일 탄흔이 발견돼 한 발은 실패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2차례 발사 모두 주민들이 접하는 신문과 방송에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무기 시험을 공개할 경우 민심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 대내 매체에는 공개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전후 연이어 도발을 시도했지만 발사 실패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핵 확산을 막는 유엔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수장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결국 비핵화를 포기하고 군축 협상을 하자는 뜻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이죠.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충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문을 걸어 잠그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며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주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Recognize the fact that the DPRK, not legitimate but factually real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here to stay. We have to reassess the kind of engagement. 최근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한 뒤 국제 핵 통제기구의 수장이 북핵 인정 관련 발언을 하면서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노리는 김정은의 노림수에 말려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발언이 유엔의 대북 제재 기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TV조선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핵을 보유한 상태를 어떤 정치적으로 인정받는 효과처럼 이거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김정은과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할 거란 우려와 함께 한국에선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중국이 개발 중이던 최신형 핵 추진 잠수함이 침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소에 정박 중이다가 갑자기 위성사진에서 사라졌고 대신 대형 크레인들이 주변에 등장한 건데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국방 현대화 목표에 맞춰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 계획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위성사진에 찍힌 중국 우한의 조선소입니다. 잠수함이 정박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6월 사진에선 잠수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인양을 위한 크레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정박 중 침몰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침몰한 잠수함이 중국이 개발 중인 최신형 핵 추진 잠수함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핵 연료를 탑재했을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시험 평가하고 딸 훈련을 하다가 기계적인 결함이나 테크니컬 문제 때문에 침몰한 것이 아닌가. 미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 무리하게 기술 개발과 건조에 속도를 낸 결과란 분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중국의 국방 현대화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핵 잠수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이 직접 집적돼 있는 최고의 어떤 그 결정체인데 저렇게 침몰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치명적이고 창피한 일이죠. 관계국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중국이 추진 중인 해군 증강 계획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做过一些演习，我们自己本身也有透过我们多重的勤俭的手段，来有所掌握。 이번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에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이 먼저라며 반대했다는 소식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인구부 신설을 위해 이 요청을 수용하기로 하고 여가부 장관 인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어제 민주당이 부결시킨 국가인권위원 인선에 대해선 여러 대응 방안을 생각 중이라는데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가부 장관 인선에 속도를 내는 건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인구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조건으로 여가부 장관 임명을 내세웠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 존치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동시에 인구부와 여가부 두 부처의 시너지를 끌어내 더 효율적인 인구 대응을 모색할 거라고 했습니다.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가 거대 야당의 동의 없인 불가능한 만큼 일단 존치에 무게를 둔 셈입니다. 후임 장관 후보론 전주혜 전 의원이 유력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부처 신설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만 부결됐는데 여권에선 야당이 통과시킨 이숙진 위원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숙진 위원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임명하지 말라고 건의할 생각도 있으실까요? 여러 상황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부결된 한석훈 위원을 유임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렇게까지 공격해야 하는 건가 싶기는 한데 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외놈이라고까지 칭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태극기를 보지 못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못했다고 대통령실은 해명했습니다만 파면 요구 결의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친일 프레임이 먹힌다고 야권은 보는 듯한데요. 전직 대통령도 경례를 할 때도 안 할 때도 있었다고 여권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논란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당시 진행됐던 공식 환영식 장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애국가가 연주되고 있지만 다른 인사들과 달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을 들어 국기를 볼 수 없는 경우 차렷 자세를 취한다며 정쟁으로 모는 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규정을 어긴 바보냐며 외놈이란 원색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외놈 같은 반국가 행위를 변명해주는 대통령실은 외놈 대통령실입니까?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 52명은 김 차장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친일을 부르짖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수에 의한 해프닝인데 그걸 가지고 파면까지 요구하시는 거는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차장은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 때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카자흐스탄 방문, 지난해 5월 일본 기시다 총리 방한 행사 땐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 제출된 검찰의 참고인 진술 조서가 조작됐다며 창작이라고까지 비판합니다. 그러자 검찰이 하루 만에 참고인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걸 봤더니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강남 유흥주점에서 민간업자들로부터 접대받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맹비난합니다. 참고인의 진술 조서를 검찰이 손수 장작했다고 의심되는 2013년 강남 유흥주점을 찾은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운영자인 A씨가 모르는 상태였는데 검찰이 유도신문을 통해 A씨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정치검찰은 오직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진술 조작, 사건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증거로 채택된 남욱 변호사와 A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2013년 9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유본, 정 실장, 김 의원이 성남 실세들이 맞냐고 묻자 A씨가 맞다, 시장 측근들이 확실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거론한 인물은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개발 사업권을 노리던 남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들에게 고가의 술 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민주당이 이 대표 측근 정 전 실장의 비위를 가리기 위해 수사 과정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병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에 특혜를 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옹벽 아파트 사건이죠. 이 아파트는 입주 3년이 넘었습니다만 옹벽과 맞닿아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 문제 때문일 건데요. 시행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까지 사용 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만큼 무리하게 건물을 지었다는 뜻이겠죠.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주변을 따라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옹벽 너머는 산비탈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아파트 건축을 승인했는데 산을 깎아 터를 닦은 탓에 전체 길이 300m, 최대 높이 50m의 옹벽이 서 있습니다. 2021년 입주가 시작됐지만 성남시는 옹벽과 맞닿은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선 안전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사우나와 키즈카페, 도서관이 들어서기로 했던 커뮤니티 건물은 준공 3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은 답답하죠.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저 여기 안 들어왔겠죠. 시행사 측은 성남시를 상대로 사용을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 2심 법원 모두 옹벽이 붕괴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아파트 부지 용도 변경, 옹벽 설치 승인 등 개발 특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수업은 거부하면서 국가 장학금은 받겠다는 거. 이건 무슨 경우일까요?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집단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 3,200명이 2학기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겁니다. 수업을 듣겠다는 의대생은 6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미등록 의대생에게 국가 장학금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송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캠퍼스가 한산합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산한 편이죠. 좀 줄었죠. 20%는 줄은 것 같아요. 눈에 띄게. 전국 39개 의대도 상황은 비슷해 2학기 출석률은 3%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생 3,200여 명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작 2학기에 등록한 의대생은 6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실제 수업을 듣는 학생의 5배 넘는 수가 장학금을 신청한 겁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신청 학생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대생들은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라 학적상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론 의대생들도 국가장학금을 받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학 여부나 학적 정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학적 기준에 따라서 이제 맞춰가지고 주시는 거라서 재학생으로 저희가 시스템에 뜬 상태라면 일단 대상은 되시는 거죠. 실제 지급이 될 경우 의대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장학금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이르면 다음 달 지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보신 것처럼 7개월째 갖가지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 의료계를 이번 기회에 크게 바꾸어 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대형 병원을 전문의와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하는데 3년간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이용도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원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이른바 빅5를 비롯한 종합병원을 찾은 경증 환자는 지난해 550만 명입니다. 주로 위장염이나 고혈압 등 동네 병원을 가도 될 질환들이었습니다. 앞으론 달라질 전망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하여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습니다. 단 중증 환자 기준을 넓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위급한 상태의 환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중환자실 등의 입원료 수가를 50% 올리고 암 수술 등 중증 수술 수가 인상에도 3,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 강화를 위해 현재 40% 수준인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전문의와 PA 간호사 위주로 인력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 개편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은 3년간 10조 원. 앞서 지역 필수 의료 강화에 지원하기로 한 20조 원까지 더하면 의료개혁에 최소 30조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면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10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가 되면 최저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정말 가을이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커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날씨 예보 한 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한낮에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야외에 나와 햇살을 즐기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딱 돗자리 깔고 놀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놀러 나왔어요. 너무 시원해서 좋고요. 밖에서 계속 놀고 싶고 야외 활동 하고 싶죠. 오늘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은 28도 가까이 치솟았지만 더위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고기압이 내뿜는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져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에 열기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로 넘어가는 다음 주부턴 북쪽에 찬 고기압이 확장해 기온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최저 기온이 경기 파주 7도, 충북 영동 9도 등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가을 태풍도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열대저압부가 내일쯤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될 경우 다음 주 후반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제주와 남부 지역에 호우와 강풍 등이 예상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20대 남녀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났던 외제차 운전자가 어젯밤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외 출국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조력자들도 검거됐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옷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에 둘러싸입니다. 왜 도망갔나요? 왜 도망갔나요? 잠깐만 나. 어젯밤 서울 역삼동 유흥가에서 검거된 이 남성은 사흘 전 광주에서 외제차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20대 연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뒤 자신이 운전했던 외제차는 버려두고 다른 지인의 외제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차가 이제 신고받고 이제 오는 소리도 이제 들었는갑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당황해가지고 좀. 음주운전을 들킬까 무서워서 달아났다는 김 씨는 지인이 끊어준 비행기표를 이용해 태국으로 도피하려 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며 현금을 쓰고 대포폰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CCTV 분석과 위치 추적, 탐문 등을 통한 경찰의 공조 수사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태국에서 살다 온 김 씨는 직업이 없었고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친구의 서울 법인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할 계획입니다. 또 도피를 도운 오모 씨 등 2명은 입건하고 동승자는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순천 도심 한복판에서 10대 여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피습을 당해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피해 학생이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꿈 많던 소녀였던 것으로 알려져서 시민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17살 여성이 피습을 당한 자리입니다.
시민들이 놓아둔 꽃다발과 사탕 등의 물품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메모들이 보입니다. 억울한 넋을 기리겠다며 절을 올리는 시민도 있습니다. 일단 저도 충격적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마음이 좀 안타깝고. 죄 없는 소녀의 참혹한 희생에 분노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대로변에서 일어난 게 굉장히 안 믿기고요. 피해자가 겪은 거의 반 정도만이라도 고통을 느끼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가해자가 운영했던 가게를 찾아 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10대는 도움을 주던 시민에게 흉기범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또 보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렌식 해가지고 확인도 해봐야 돼요. 경찰은 30대 남성에 대해 마약 등 약물 검사는 음성인 것으로 확인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중동을 공포에 빠뜨렸던 이슬람 순위파 테러 조직 IS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원이 SNS를 통해서 IS 가입을 선동한 국내 체류 시리아인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016년 테러 방지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권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이슬람 신정국가를 세우고 공포 통치를 했던 순위파 무장단체 IS는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입니다. 2015년 130여 명이 숨진 파리 테러, 지난 3월 140여 명이 숨진 모스크바 테러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리아인 A씨는 2007년 입국해 난민 신청이 불어댔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의 SNS에 IS의 홍보 영상, IS 대원과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렸고 검찰은 2018년 테러단체 가입 선동, 권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선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글과 영상, 메신저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IS 가담을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동의 특성을 잘 살피고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서 심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후 대법원이 내린 첫 선고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세계 1위의 비철 금속 업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이 중국에 넘어갈 거라는 국부 유출 논란에 이어서 본격적인 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영풍과 손잡은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 MBK가 고려아연 인수를 위해서 3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하자 고려아연은 지분 확보를 위한 묻지마 비투라고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모펀드만 어부지리를 얻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영풍과 사모펀드 MBK 연합. 이에 맞서 사수하려는 고려아연 최은범 회장. 33% 정도씩의 지분을 보유한 양측은 그동안 치열한 여론전을 펼쳐왔습니다. 회사의 귀한 현금을 본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데 쓴 거죠. 부동산 기업, 엔터테인먼트 기업. 오직 돈뿐입니다. MBK 파트너스 같은 투기 세력이 고려아연을 차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 5년, 10년 후에 아마 고려아연은 빈 껍데기만 남는 회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추가 지분을 최소 7%를 확보해야 승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MBK는 어제 공개 매수가를 올렸습니다. 사실상 3조 6천억 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입니다. 최 회장 측은 아직 반격 카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나 세계 3대 사모펀드와 접촉했다는 설만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승자의 저주도 걱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에는 인수하는 측이 재무적 부담을 안고 향후에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고려아연 주가는 경영권 분쟁으로 보름 사이에 5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프랜차이즈협회가 수수료가 과하다며 배달앱 점유율 1위인 배달의 민족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논란은 배달앱 업계 내분으로 이어졌는데요. 서로 내 탓이라면서 비방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올해 초 무료 배달을 시작한 배달의 민족. 이후 6.8%였던 수수료를 9.8%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음식점 업주들은 기존 수수료에 무료 배달비까지 떠넘겼다며 반발했습니다. 운영하는 건 저인데 배달 플랫폼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성한 상생협의체마저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자 업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모임인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앱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배민이 수수료를 올린 건 정당한 이유 없는 권한남용이라며 배달의 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매출을 더 올리는 게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배달의 민족은 요금 체계를 현실화하는 차원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중가격제를 둘러싼 배달앱 간의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쿠팡이츠가 이중가격을 배민 탓이라고 하자 배민은 사실무근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음식 가격 외에도 이제 높은 배달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외식 소비를 줄이는 그런 요인으로. 프랜차이즈협회는 불공정 사례를 조사해 다른 배달앱들도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요즘 우유나 음료 등이 멸균팩에 담겨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이 멸균팩이라는 게 안쪽에 알루미늄 막이 덧대어져 있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해도 재활용률이 2%에 불과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신유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주부 임헌아 씨는 우유 멸균팩을 종이류 분리수거함에 넣습니다. 재활용 어려우면은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되나? 종이에 버릴 때도 있던 것 같아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도 별도 수거함이 없어 멸균팩이 이렇게 종이들과 함께 섞여 버려져 있습니다. 멸균팩은 안쪽에 알루미늄 막이 있어 상온에서도 우유나 음료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일반 팩과 멸균팩이 분리 배출되어서 우리 같은 재활용 업체로 입고가 되어야만 합니다. 전체 종이팩 중 멸균팩 비중은 2014년 25%에서 지난해 45%로 급등했지만 재활용률은 일반 종이팩에 비해 크게 낮은 2%에 불과합니다.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수거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다 많은 재활용 업체들이 이 멸균팩의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분해가 가능한 소재 개발도 빨라져야 합니다. 신소재로 대체하려는 기술 개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는 2040년이 오기 전에 실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멸균팩 분리배출 시범 사업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매일 카메라를 손에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죠.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는 공룡처럼 멸종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요즘 들어 디지털 카메라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한 대 값에 맞먹는 고가 제품이 몇 달을 기다려도 사기 힘들 정도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나라 기자입니다. 쭉 뻗은 기찻길과 좁은 골목 이곳저곳을 향해 셔터를 누릅니다. 20대 최유정 씨는 예약 후 한 달 넘게 기다린 끝에 200만 원 넘는 디지털 카메라를 손에 넣었습니다.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필름 카메라도 찍었어가지고 그런 손맛 때문에도 유명 독일 카메라는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지만 대부분 품절입니다. 레트로 감성을 찾는 30대에서 40대 소비자가 많습니다. 인기 있는 제품들은 3개월에서 정말로 길면은 거의 7개월까지 대기를 해야 되는. 한 백화점의 디지털 카메라 매출은 2022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저가 중고 카메라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거칠고 흐릿한 사진이 찍히지만 이 당시만의 추억과 감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선명하게 나오는 것도 또 안 찾고 필름 카메라 비슷하게 놀이끼리 한 거 그런 거 좋아하고.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는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나만의 특별한 카메라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한 안상수 후보를 겨냥해서는 복당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표 이후 첫 선거라 정치적 의미도 큽니다. 한편 빈손 지적이 나왔던 대통령실 만찬을 둘러싼 여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한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용철 후보와 어깨동무를 한 채 전통시장에 들어섭니다. 이쪽 보니까 실망하셨어요. 실물이 훨씬 난데. 지난 총선 때처럼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음식도 받아 먹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안상수 전 시장을 향해선 경고 메시지도 냈습니다.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동이고 그리고 명분 없는 행동입니다. 복당은 없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 한현희 후보와 무소속 김병현 후보도 출마했습니다. 조용한 선거 기조를 이어가던 한 대표가 후보 지원에 나선 건 여권 우세 지역인 인천과 부산 중 한 곳이라도 패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강화를 찾아 첫 지원 요새를 마친 한동훈 대표는 주말인 내일은 부산 금정을 찾아 재보궐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 사이를 중재해온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신경전도 수면 위로 드러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친한계 신지우 전략기획부총장의 유튜브 방송에서 추 원내대표가 기자들을 만나 맨날 한 대표 욕만 한다고 한다는 내용이 방송됐는데 원내대표실은 해당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며 발언 경위를 확인한 뒤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 때 아닌 성경책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가 구약 성서를 다 외울 정도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거짓이란 걸 주장하기 위한 소품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재판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적절한 비교였는지 최홍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회의 도중 구약 성경을 꺼내듭니다.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도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못 외웁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무속 논란이 불거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구약을 다 외운다고 반박성 발언을 했던 걸 지적한 겁니다. 김문기 전 차장을 모른다고 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이거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외우냐 못 외우냐 했으면 징역 한 5년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성경을 인용해서 거짓말 하시는 거는 그거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의원 13명은 검찰의 야당 탄압이 금도를 넘었다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로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한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을 향해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은 금도를 넘어 광기 어린 죽음의 급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동 대검차장 등을 만났지만 검찰총장 면담 요구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요즘 우리 방산업계가 활황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출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서죠. 그렇다면 내실이 있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 10개국에 수출한 K9 자주포가 핵심 엔진 부품을 국산화하면서 독자 수출의 길까지 열었습니다. 첫 국산 엔진이 출고되는 현장을 장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중한 포신에서 일제히 포탄이 발사됩니다. 굉음과 함께 불을 내뿜더니 목표물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듭니다. 튀르키예, 핀란드, 루마니아 등 10개국에 수출되며 우수성을 인정받은 K9 자주포입니다.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됐지만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부품은 독일에 의존해 왔는데 500여 개에 달하는 엔진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1년부터 국비 228억 원 등 총 321억 원을 투입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K9 자주포는 글로벌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이 이제 우리 힘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엔진 국산화로 K9 자주포 수출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방산물자에 해외 부품이 포함됐을 경우 매번 해당 정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산화로 독자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특정 그 국가에는 수출에 제재가 되는 어떤 그런 그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출에 대한 어떤 그 확대, 매출 확대는 상당히 클 걸로 보여집니다. 2020년 30억 달러였던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올해 200억 달러를 넘볼 만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속기 등 다른 핵심 부품들도 모두 국산화해 완전한 독자 수출 시대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부인 멜라니아가 2년 만에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동안 해리스 후보의 남편 에모프가 적극적인 지원을 보인 데 반해서 멜라니아는 좀처럼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아 대조를 보여왔는데요. 멜라니아는 트럼프가 2번의 암살 시도를 겪은 걸 언급하면서 국가가 트럼프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태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보수 언론인 폭스뉴스에 출연한 멜라니아 여사. 남편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2번의 암살 시도에도 살아난 것은 기적이라고 강조합니다. Both of the events, they were really miracles. I think something was watching over him. I think it's almost like country really needs him. 지난 7월 전당대회 이후 두문불출했지만 다음 달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2년여 만에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에 대한 비난도 잊지 않습니다. Soldiers are dying. They were dying under this administration because of weak leadership. 멜라니아 여사가 긴 침묵을 깨고 측면 지원을 시작했다면 세컨드 젠틀맨 해리스 후보의 남편 에모프는 연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이후 5주 동안 12개 주 30곳 이상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해리스뿐이라며 정치적인 발언에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So my wife, Kamala, she is a capitalist. She is pro-growth. She's pro-innovation. She's pro-business.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초박빙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후보 배우자 간 내외조 경쟁도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 100년 역사의 디즈니 대표 캐릭터 미키마우스가 한복을 입고 서울 덕수궁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디즈니 간 협업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장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덕수궁 입구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연못, 연지 위에 거대한 금속 장식이 떠올랐습니다. 장식 위에 올라선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는 덕수궁을 향해 당찬 걸음을 내디딥니다.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들이 수백 년 역사의 덕수궁 안에 녹아들었습니다. 미키마우스 특유의 장갑 낀 손에 우리 고궁의 단청 무늬가 화려하게 입혀졌고 덕수궁 중화전을 배경으로 늘어선 미키와 친구들은 아기자기한 색감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빼앗습니다. 이렇게도 전통이 발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육첩 병풍에도 캐릭터들이 녹아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신하에게 선물했던 십장생도에서 영감을 받아 캐릭터들이 덕수궁을 여행하며 전통 혼례와 우리 문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미키가 우리나라에 여행을 와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서울의 관광을 즐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그렸습니다. 다나한 고궁에서 즐기는 디즈니 캐릭터들의 서울 나들이는 다음 달 20일까지 덕수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어휴, 이런 판에 한 끼면 병신이지. 자. 도박판 배팅에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춘지형 1인가? 200 더 올려. 400에 400. 400 받고 600 더 합의 1000. 싹 다. 사기 도박은 결국 싸움판으로 끝납니다. Shall we start it at £1,000? 경매사 눈길을 끌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경매꾼들을 코믹하게 그립니다. 5,000. Something go. 6,000. 6,500.
낙찰 경쟁이 무아지경으로 치닫습니다. 9,000, 12,000, 13,000. 전남 영광과 곡성 군수 재보선에서 두 야당이 벌이는 현금 공약 경쟁, 점입 가경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살포 약속에 받고 더 올리는 불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틀 연속 전남을 찾아 영광 주민 기본소득 10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과 곡성 군수 후보도 기본소득 5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조국당 대표도 질세라 행복지원금으로 영광에는 120만 원, 곡성에는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합니다. 영광과 곡성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229곳 가운데 163위, 172위에 그칩니다. 재정에서 자체 수입이 10%쯤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건가요? 영광의 경우 원전에서 한 해 500억씩, 세수가 나오니까 그걸 재원으로 하겠답니다. 500~600억 원씩이 필요하니까 다 현금으로 갖다 써도 될락 말락합니다. 기존 사업은 다 때려치워야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조삼모사 같은 빈 약속, 공약입니다. 인구 3만 명과 5만 명의 군수를 뽑는데 대선급 현금 공약이 질펀합니다. 눈먼 포퓰리즘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넘쳐납니다. 어제에 이어 화장실의 가르침 마저 들어봅니다. 거울이 말한다. 보이는 것을 다 믿지는 마라. 수도꼭지가 말한다. 물 쓰듯 쓰다가 물 건너간다. 9월 27일 앵커 칼럼 오늘 받고 더 올려였습니다. 주말에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최고 기온이 평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릴 때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 북부와 영남 서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약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라 내륙과 강원 산지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이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전주와 광주가 3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후로는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